라코니아의 밤이 쇠 이불처럼 내려앉는다. 바람은 뒤엎인 흙과 새로 닦은 청동의 거친 냄새를 실어 나르고 어딘가 바스락거리는 올리브 나무 숲 너머 이름 없는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전투의 외침이 아니다. 그 음악은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그 후의 침묵, 너무 수치스러워서 역사가 완고거법으로 기록하기로 결정한 차가운 공백이다. 오늘 우리는 대리석에 새겨진 영웅이나 명예에 대한 연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승리를 지속성으로, 정복된 들판을 유산으로, 인간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의 톱니바퀴로 바꾼 기계를 정면으로 볼 것이다. 그것이 패배한 전사들의 아내들에게 스파르타였다. 에피소드가 아니라 시스템, 복종의 달력, 자궁의 회개, 체념의 기하학이었다. 그녀를 상상해보라. 여왕의 이름이 아닌 계곡의 평범한 여인들의 이름을 가진 그녀를. 그녀는 방패가 사원 문처럼 부딪혔던 언덕에서 남편을 잃었다. 다음 날은 애도가 아닌 재고 조사를 가져온다. 규칙적인 발걸음, 모든 그리스가 알아채게 된 먼지 위 나무 소리가 다가오고 여인의 세계는 줄, 표시, 목록, 운명으로 축소된다. 다른 이들이 전리품이라 부를 것을 여기서는 구조로 바뀐다. 다른 폴리스에서는 가사 노예였을 것이 여기서는 인구학적 운명이 된다. 칼은 그 기능을 다했고 이제는 공책의 기능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책에는 약속 대신 오직 분류만 담겨 있다. 균열처럼 열리는 질문이 있다. 도시가 타인의 힘으로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테네는 연극과 논쟁으로 답했고 스파르타는 침묵과 규정으로 답했다. 붉은 망토의 빛 뒤에는 기초 산술이 있었다. 수많은 밭은 수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수많은 공동식탁은 수많은 열매를 요구한다. 그러나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식탁을 지탱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바퀴의 중심에 놓인 여성들이다. 그들을 숫자로만 볼 때 역사는 정돈되어 보이지만 그들의 두려움의 맥박을 들을 때 역사는 온도가 달라진다. 고대인들은 완벽한 정렬,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팔랑크스에 대해 기록했다. 그것은 당연하다. 정밀함은 매혹적이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행진에 있지 않고 지속성에 있었다. 정복은 하루면 되지만 정복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스파르타는 오늘날까지도 경악할 만큼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했다. 강철은 문을 여는 데 사용되고 행정은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남을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계곡의 여인은 일시적인 전리품이 아니라 기반이 되었다. 서사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전투에서 인구조사로 넘어가는 이 장면은 묘사하기 가장 어렵다. 웅장한 음악도 절정도 없기 때문이다. 오직 일상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상은 권력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이다. 정치가 몸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 칙령으로 나뉜 땅 조각들 사이를 걷는 여성들의 줄 이미지로 충분하다. 각 조각에는 의무가 있다. 땅을 경작하고 명령의 색을 입은 이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집을 유지하며 게다가 미래가 현재와 같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은유가 불가능한 관계이다. 땅은 쟁기를 논하지 않고 달력은 씨 뿌리기를 논하지 않으며 이제 공공재산의 일부로 기록된 그 여인은 자신의 숨결이 수확량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배운다. 매 계절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식탁을 위해, 할당량을 위해, 헤아림을 위해 충분히 생산했는가? 한편 도시에서는 스파르타의 명성이 그림자 없는 동상처럼 커져간다. 여행자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한다. 훈련으로 단련된 젊은이들, 희생이라는 말에 떨림없이 말하는 어머니들, 돌의 명령처럼 단순한 법률들, 그러나
대리석에는 빛이 미치지 못하는 균열이 있다. 첫 번째 균열은 두려움이다. 적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감시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다. 두 번째 균열은 더 깊다. 국가를 지탱하는 모든 것을 기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기억조차도, 요람조차도, 자장가조차도 다른 민족들이 통합을 향한 길을 엮었을 때 스파르타는 닫힌 원을 엮었다. 모든 것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내일은 어제를 복사해야 하고 그 복사의 수단은 아이를 낳는 몸과 일하는 몸이다. 거기서 밤은 짙어진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이 발음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자원이라고 부른다. 그녀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일부라고 부른다. 완곡어법은 밧줄보다 더 강하게 묶는다. 견딜 수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한다. 침묵 속에서 저항하는 법을 배우는 자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렇다면 왜 그런 시스템이 유지되는지 자문해보자. 연극적인 악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의 경제학 때문이다. 밭을 가는 손이 타인의 것이라면 시민은 훈련할 수 있다. 시민이 훈련하면 도시는 그 명성을 과시한다. 도시가 명성을 과시하면 이웃들은 도발하기를 주저한다. 그렇게 바퀴는 굴러간다. 그러나 모든 바퀴는 축을 필요로 하고 이 경우 그 축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는 얼굴과 눈을 가지고 있다. 그 얼굴 속에 후세의 비밀이 있다. 국가는 씨 뿌리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고 곡물 단지를 셀 수 있으며 출생을 나열할 수 있지만 기억을 프로그래밍할 수는 없다. 기억은 상처 입었을 때 숨 쉴 균열을 찾는다. 그 균열은 주로 밤에 열린다. 광장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오두막에서 여인이 작은 불꽃 옆에 앉아 딸의 귀에 이야기를 속삭인다. 위대한 이름이나 엄숙한 날짜를 말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밟지 않는 강, 산, 평야의 이름을 말한다. 지리는 약속이 된다. 아이는 강, 산, 평야를 반복한다. 다음 날에는 목록이 있을 것이고 일거리가 있을 것이며 낮은 시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밀 지도는 기억 속에서 깊은 곳에 뿌리가 자라듯 허락 없이, 서두름 없이 자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서사시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말이 맞다. 이것은 더 어렵다. 서사시는 하루 저녁에 얻어지지만 침묵하는 저항은 수세기가 필요하다. 칼은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만 기억하려는 의지는 속삭임만을 남긴다. 그럼에도 역사가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 물러설 때 그 속삭임이 수많은 외침보다 세상의 형태를 더 많이 지탱했음을 발견한다. 완벽한 계산을 가진 스파르타는 몸의 관리를 통해 시간을 지배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정한 시간은 어머니들이 어둠 속에서 가르치는 노래 속에 살고 있음을 보지 못했다. 거기에는 국가가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이다. 규율을 종교로 삼은 도시, 조용히 살아남는 법을 배운 계곡, 그리고 방패나 창 없이 살아있는 기록이 된 한 무리의 여성들. 이제부터 우리는 기계를 조각조각 해치할 것이다. 토지 분배, 자궁의 감시, 두려움의 교육, 여성 자유의 양면성, 지진과 노래의 형태로 돌아온 기억, 그리고 결국 질서를 운명과 혼동한 자의 몰락까지. 오늘 밤 우리가 던진 질문은 이야기 내내 계속해서 맥박칠 것이다. 무엇이 무엇을 이기는가? 강요하는 힘인가? 아니면 고집하는 기억인가? 답은 전쟁 교범에 있지 않다. 아무도 끌 수 없었던 작은 불꽃 속에 있다. 스파르타가 메세니아를 정복했을 때 칼만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인구학적 프로젝트, 즉 몸이 땅이나 곡물처럼 관리될 수 있다는 차갑고 계산된 생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혁신이었다. 생물학을 국가의 확장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다른 폴리스들이 조공이나 식민지를 부과한 곳에 스파르타는 자궁을 부과했다. 전쟁은 성벽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는 것을 멈출 때 끝났다. 그리고 그 기억을 지우기 위해 첫 번째 할 일은 그 기억을 영속시키는 육체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권력의 단순한 결과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수학적인 정밀함으로 고안된 정책이었다. 헬로테스, 오늘날에도 공허하게 들리지만 그 당시에는 속한 자를 의미했던 이 단어는 개인의 노예가 아니라 국가의 노예였다. 그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랐다. 아테네에서는 주인이 하인을 해방시키거나 팔거나 보상하거나 벌을 줄 수 있었다. 스파르테에서는 주인이 법이었고 법은 해방시키지도 용서하지도 않았다. 거기서 영원이라는 감각이 생겨났다. 상승의 가능성도 없었고 숨 돌릴 틈을 살 만큼 충분한 돈도 없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와 똑같은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태어났다. 메세니아 여성들은 그 기계의 중심에 있었다. 몸은 정치적 경계가 되었다. 욕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통계에 관한 것이었다. 각 판마다 몇 명의 자녀, 각 수학마다 몇 개의 손. 플루타르코스는 수세기 후에 스파르타가 우생학을 시민의 미덕으로 승화시켰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미덕이라는 단어 뒤에는 필요성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시스템이 결코 자유롭지 않을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의존한다면 항상 더 많은 노동자가 있어야 함을 보장해야 했다. 그렇게 출생은 기적에서 절차로 바뀌었다. 음악 없는 의식을 상상해보라. 할당된 땅으로 옮겨진 여인, 나이, 건강, 출산율을 기록하는 감독관. 문서에는 그녀의 이름이 아닌 밭의 이름, 예상 생산량, 살아있는 자녀 수가 적혀 있다. 어딘가에서 젊은 스파르타인이 그 자료를 기록한다. 그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본다. 그것이 권력의 가장 위험한 승리이다. 시선이 사람을 보지 않고 기능만을 인식하게 만들 때 말이다. 여인은 어깨에 얹힌 통계의 무게를 느끼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의무라는 언어로 포장되었다는 점이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논리에서 여성의 몸은 모욕당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선을 위해 사용된 것이었다. 수세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살아남은 이 문구는 모든 지배의 완벽한 변명이었다. 공동의 선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할 때 개인은 존재하기를 멈춘다. 스파르타는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이해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 속에서 스파르타인들은 순수함과 균질성을 혼동했다. 그들은 같은 리듬으로 생각하고 숨쉬는 민족을 원했다. 그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이질적인 것은 흡수되거나 침묵되어야 했다. 그렇게 조국 없는 자녀 세대들이 태어났다. 승리에 의해 잉태되고 두려움에 의해 양육된 자들. 그 누구도 자유를 알지 못했다. 자유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복종을 물려받았다. 고대 자료들은 국가가 번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방식을 알려준다. 헬로테스 여인이 원하는 빈도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다른 클레로스로 재배치되거나 공유되거나 빌려질 수 있었다. 단어들은 행정적으로 들리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인간의 고통이 있었다. 각 이동은 단절, 뿌리 뽑힘, 가능한 소수의 유대감 상실을 의미했다. 파우사니아스와 크세노폰의 기록은 그 잔혹성을 명시하지 않고 내비치는데 마치 펜조차도 너무 많이 쓰는 것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듯하다. 그들은 묘사할 필요가 없었다. 행간의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생체정치, 비오폴리틱스,
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미셸 푸코는 그것을 잘 이해했을 것이다. 몸에 대한 통제는 권력의 궁극적인 형태이다. 스파르타는 철학이 그 이름을 붙이기 2000년 전에 그것을 실행했다. 영토를 지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출산, 죽음, 삶의 리듬을 지배하고자 했다. 각 출생은 정치적 행위였다. 각 자궁은 재정 자원이었다. 자유는 변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닫힌 시스템 안에서도 인류는 균열을 찾았다. 임신을 피하기 위해 병을 가장한 여성들, 숨겨진 출산들, 사고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증언들이 있다. 거의 보이지 않지만 복종이 결코 전적이지 않음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한 작은 불복종의 몸짓들이었다. 통제가 있는 곳에는 저항이 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균열을 기다리는 숨어있는 기억이 있다. 쓰러진 메세니아 전사들의 아내들은 그 감옥의 범위를 가장 잘 이해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삶, 다른 형태의 존엄성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만찬, 사원, 남편들의 얼굴을 기억했다. 그들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 자유로웠던 것을 기억하는 자는 다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그들을 노동으로만 묶은 것이 아니라 고립으로도 묶었다. 그들을 서로 분리하는 것은 일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다. 권력은 힘보다 대화를 더 두려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살아남았다. 밭고랑 사이에서, 물통 소리와 밀 이파리의 스침 사이에서 메세니아 여성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고대 신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산들, 그 이름이 금지되었음에도 계속 흐르는 강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단어는 저항의 행위였다. 각 이야기는 정체성의 씨앗이었다. 국가는 몸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은유를 압수할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하는 저항은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스파르타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일이 계속 흐르고 할당량이 충족되고 계산대로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었다. 그들은 질서의 겉모습 아래에 더 깊은 것, 어떤 칙령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것, 즉 자유로운 땅에 대한 공유된 기억이 자라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밤에 멀리서 스파르타의 불빛이 빛날 때 계곡의 여성들은 금지된 기도처럼 옛 이름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그들은 그 단어들이 언젠가 스파르타 땅을 뒤흔들 반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계는 작동했다. 보이지 않는 균열에 의해 지탱되는 완벽한 조직. 겉으로는 절대적인 지배, 실제로는 취약한 균형. 침묵을 먹고 사는 어떤 시스템도 기억의 메아리를 영원히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이미 여성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수세기 후에 역사가 정의라고 부를 것을 속삭임으로 심었던 오두막들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오두막들에서 여성들이 바람에 이야기했던 그 밭들에서 두 혈통의 자녀들이 태어났다.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운명에 의해 자유인도 노예도 아닌 존재들.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을 모타케스 모타켐도와 너다모데스 너다모덴라고 불렀다. 기술적이고 거의 순진하게 들리는 단어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정체성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정복의 후예들이었다. 헬로테스 어머니와 스파르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시스템 안에서 자랐다. 처음에 모타케스들은 실용적인 해결책이었다. 스파르타는 더 많은 전사, 무적이라는 명성을 지탱할 더 많은 몸을 필요로 했다. 그리하여 이 아이들은 시민들과 함께 훈련받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막사에서 잠을 자고 같은 철의 규칙을 배웠다. 그럼에도 보이지 않는 선이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들은 결코
클레로스 토지 할당을 상속받지 못했고 투표권도 없었으며 회의에서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했다. 그들은 모방하려는 남자들의 그림자였다. 그들은 우리 중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시민들은 말했다. 이 말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다. 역설은 분명했다. 스파르타는 그들을 경멸하는 국가를 방어하도록 훈련시켰다. 그리고 그들은 소속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스파르타인들보다 더 스파르타인이 되었다. 더 강인하고 더 규율적이며 더 무자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공유하는 자들, 자신들을 키워준 바로 그 어머니들을 처벌함으로써 충성심을 증명하려 했다. 그 잔인함의 심리는 보편적이다. 아버지의 세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머니를 부정하는 아들의 심리 말이다. 순수함이 법으로 강요되는 모든 문명에서 반복되는 비극이다. 그 어머니들 중 한 명을 상상해보라.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창으로 훈련하고 전쟁 찬송가를 암송하고 복종의 구호를 반복하는 것을 본다. 언젠가 그가 붉은 제복을 입고 계곡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서. 그녀는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는 아들을 지켜본다. 어떤 애정의 몸짓이라도 그녀를 밀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을 볼 때 가장 쓰디쓴 모순을 느낀다. 자부심과 수치심, 사랑과 두려움. 처형인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이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 플루타르코스의 연대기에는 상속자가 없는 스파르타 가정에 입양된 모타케스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일부는 제한적인 형태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어머니와의 모든 유대감을 끊는 것, 자신의 기원을 지우고 다른 자궁에서 태어난 척하는 것, 망각으로 구매된 자유. 다른 이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미지의 상태로 남아 병사로 훈련받고 감독관으로 사용되며 죽음이 애도되지 않을 위험한 임무에 파견되었다. 그들은 유용했지만 대체 가능했다. 너다모데스는 보통 군 복무 후 국가에 의해 일시적으로 해방된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피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약속받았다. 일부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투키디데스는 2000명의 너다모데스가 용감함을 칭송받은 후 사라졌다고 기록했다. 그 문장의 침묵은 어떤 세부 사항보다도 웅변적이다. 그들은 칭송받은 것이 아니라 제거된 것이다. 스파르타는 공개적인 반란보다 허용된 자유를 더 두려워했다. 그 약속은 미끼였고 희망조차 통제하는 방법이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고대의 조각들이 아니다. 반복되는 논리의 거울이다. 어떤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도구로 만드는 모든 사회에서 중간자들이 나타난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들, 완전히 특권층도, 완전히 억압받는 자도 아닌 유용성의 회색지대에 갇힌 자들.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을 모타케스라고 불렀고 로마는 리베르투스 해방노예라고 불렀으며 중세는 농노라고 불렀다. 현대 세계는 그들을 종속자, 피고용인 필요하지만 대체 가능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바뀌어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더 깊이 보면 이 혼혈 자녀들의 운명은 스파르타 시스템의 도덕적 균열을 드러낸다. 순수함이 시민권의 기반이라면 불순한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피가 존엄성을 정의한다면 피가 섞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스파르타는 배제로 답했다. 그러나 배제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증식시킨다. 거부된 각 모타케스는 원한의 씨앗이었다. 침묵 속에서 울었던 각 어머니는 원통함의 기억을 키웠다. 굴욕과 향수의 혼합 속에서
어떤 팔랑크스보다 더 강력한 힘, 즉 정의의 필요성이 싹 텄다. 현대 철학자들은 모순이 견딜 수 없게 될 때 역사가 전진한다고 말했다. 스파르타는 수세기 동안 그 모순 속에서 살았다. 혼혈 자녀의 각 새로운 출생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몸의 승리이자 생물학이 인간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그럼에도 국가는 끊임없이 범주를 고집하고 분류하고 분리하고 계층화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 속에서 도시는 마모되었다. 어머니들은 전략가들보다 먼저 그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피를 부정하는 시스템이 결국 피에 의해 질식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그 자녀들이 비록 거부당할지라도 두 가지 유산을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지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입술은 침묵을 지켰을지라도 그들의 시선은 필요한 것을 말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메세니아라는 이름은 큰 소리로 발음되어서는 안 되지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언젠가 두려움의 돌이 깨지면 그 이름이 다시 발음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여러 세대 후에 그 모타케스와 너다모데스의 후손들은 스파르타에 대항하여 처음으로 무기를 들 것이다. 추상적인 정예 때문이 아니라 유산 때문이다. 각자 속에 어머니들이 비밀리에 심었던 고대의 목소리가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지진이 라코니아를 뒤흔들고 도시가 떨렸을 때 움직인 것은 땅만이 아니었다. 마침내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해낸 조국 없는 자녀들의 기억이었다. 역사에서 승자들은 보통 영웅들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진정한 영웅들은 창을 들지 않고 이야기를 품었다. 깃발을 들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 스파르타인들이 메달을 셀 동안 메세니아 여성들은 한 명 한 명 자녀들을 세웠다. 증오에서가 아니라 기억에서 태어날 복수에 살아있는 약속처럼. 스파르타에서 섞인 피는 불순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세기 후에 그들의 완벽함이라는 신화를 무너뜨릴 정의의 전조였다. 스파르타의 밤은 그만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으로타스 강 위의 달빛도 전쟁에서 돌아오는 전사들의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크립테야 카립테야의 얼굴이었다. 고대에 알려진 가장 사악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인 두려움의 의식이었다. 낮이 법의 것이었다면 밤은 칼의 것이었다. 매년 가장 유망한 젊은 스파르타인들은 기록에 없는 임무를 띠고 메세니아 평야로 보내졌다. 헬로테스를 사냥하는 것, 반란 때문도 범죄 때문도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완벽한 왕고거법이었다. 노인들은 그것을 정화라고 불렀다. 시인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것을 용기의 훈련으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것의 진짜 모습은 공포의 전례였다. 국가는 두려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노예들에 대항하여 상징적인 전쟁을 선포했다. 헬로테스가 반란을 두려워하면 시민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렇게 각 세대는 복종이 사랑이나 존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지 않는 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그 장면을 상상해보라. 한밤중에 짙은 침묵, 정지된 들판, 연기와 땀으로 가득 찬 공기. 젊은이 무리가 그림자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진흙투성이이고 맨발이며 사냥꾼처럼 천천히 숨을 쉰다. 그들은 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찾는다. 구호는 간단하다. 가장 강한 자, 가장 총명한 자, 반란을 이끌 수 있는 자들을 제거하라. 재판도 없고 이름도 없다. 오직 숫자, 몸, 통계뿐이다. 군사적 완벽함은 두려움이 희석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크세노폰은 이 훈련이 스파르타인들의 기질을 단련한다고 기록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죽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망설임 없이 통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교육적 논리 뒤에는 깊은 타락이 숨어 있다. 잔인함 속에서 영혼을 교육하는 것이다. 증오 없이 죽이는 젊은이는 더 잘 죽인다. 후회 없이 복종하는 시민은 효율적으로 통치한다. 스파르타는 살인을 시민 교육의 연습으로, 무감각을 미덕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것을 규율이라고 불렀다. 수세기는 그것을 공포라고 부를 것이다. 메세니아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았다. 그들은 공기를 읽을 수 있었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짖음을 멈출 때, 바람이 다르게 불 때, 그들은 크립테이아가 시작되었음을 이해했다. 그들은 램프를 끄고 아이들을 숨기고 밀을 더 깊이 묻었다.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침묵하는 저항의 시간이었다. 두려움은 그들의 두 번째 피부가 되었다. 아무도 사라진 이들을 위해 울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 고통은 어둠 속의 연기처럼 사라져야 했다. 국가는 그들의 효율성에 만족하며 그 침묵을 복종으로 해석했다. 그것이 언어의 한 형태, 고통의 문법임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성들은 최소한의 몸짓으로 이야기했다. 돌을 다른 돌 위에 놓는 것은 기다림을 의미했고, 흙 위에 서는 지나갔다는 의미였다. 속삭임 속에서 그들은 스파르타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것, 즉 공동체를 살아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망을 엮었다. 공포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암호를 만들었다. 감시가 있는 곳에는 그들이 피난처를 만들었다.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크립테이아였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그림자들의 크립테이아. 젊은 스파르타인들은 순수함에 대한 망상 속에서 자신들의 인간성도 함께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두려움의 교육은 적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결국 잡아먹는다. 타인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면 언젠가 자기 편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한다. 일단 키워진 두려움은 편을 구별하지 않는다. 현대 철학자들은 스파르타가 편집증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편집증은 기능적이었다. 응집력을 유지하고 감시를 정당화하며 희생에 의미를 부여했다. 밤마다 일어나는 살인 속에서 시스템은 스스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쓰러진 강몸에서 더 깊은 침묵이 태어났다. 새벽은 정상적인 모습을 가져왔다. 들판은 다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스파르타인들은 아고라로 행진했고 헬로테스는 밭고랑으로 향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처형인과 희생자 사이의 묵시적인 약속이었다. 전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고 후자는 알지 못하는 척했다. 그렇게 구조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가장된 공존 속에서 진실은 빗속의 동상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그러나 때때로 진실은 돌아왔다. 시선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젊은 스파르타인이 시장을 가로지르다가 그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는 헬로테스 여인의 눈과 마주칠 수 있었다. 증오가 아니라 말없는 질문만 있었다. 어젯밤 당신이 누구를 죽였는지 기억하나요? 그는 시선을 피했지만 그 시선은 몇 년 동안 그를 따라다녔다. 그것이 인간성이 스며든 균열이었다. 국가가 잊고 싶었던 것을 상기시키는 단순한 시선이었다. 크립테이아는 또 다른 미묘한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폭력을 통해 시민들의 정체성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스파르타에서 인간은 그가 파괴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가 파괴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생각은 고대만큼이나 현대적이어서 정치를 영원한 침략의 순환으로 만들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합당함을 증명해야 했고 그 증명은 항상 같았다. 타인의 피. 그러나 그 끝없는 반복 속에 쇠퇴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
두려움으로만 자신을 갱신할 줄 아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장례식을 반복하게 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밤들이 있었다. 매복에 걸리거나 목격자 없이 사라졌다. 노인들은 그들을 조국의 순교자라고 불렀다. 반면에 어머니들은 아이러니를 이해했다. 스파르타는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고 있었다. 후회 없이 죽이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는 남자들이 되었다. 크립테이아는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죽였다. 그렇게 그림자 속에서 스파르타의 가장 어두운 유산이 건설되었다. 침묵을 질서로, 두려움을 평화로, 죽음을 순수함으로 착각한 문명. 그리고 도시는 자신의 완벽함에 확신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메세니아 계곡의 여성들은 자유에 대해 노래하는 노래들을 계속 불렀다. 그것은 악기 없는 멜로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각 음표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어떤 밤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가장 체계적인 공포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약속. 결국 두려움을 지탱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 두려움은 죽기 시작한다. 그 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공기 중에 느껴졌다. 지진 전의 떨림처럼 미세한 진동. 스파르타는 자신도 모르게 희생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가르쳤다. 빛의 때가 올 때까지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스파르타의 역사는 주로 남성들의 서사시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진정한 심장, 그 가장 큰 모순은 두 여성 세계, 즉 자유로운 자들과 묶인 자들 사이에서 뛰고 있었다.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이었다. 스파르타 여성들은 그리스에서 유일하게 시민권과 공적인 목소리를 누리는 자들이었고, 메세니아 여성들은 그 타인의 자유를 몸으로 지탱하는 자들이었다. 한쪽의 위대함은 다른 쪽의 침묵을 먹고 살았다. 도시에서 스파르타 여성들은 훈련장을 뛰어다녔고 육상 경기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힘과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다. 그들은 짧은 튜닉을 입고 남자들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했으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들의 오만함과 정치적 영향력을 비판했다. 그러나 철학자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외국인들에게 기적으로 칭송받던 그 자유가 보이지 않는 노예 제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점이었다. 시민의 딸들이 전사의 어머니가 되도록 교육받는 동안 메세니아 여성들은 그 전사들을 먹여 살릴 땅을 경작하는 팔들을 낳았다. 같은 날 두 개의 다른 새벽이 밝았다. 첫 번째 새벽에 젊은 스파르타 여성은 훈련하기 전에 빵과 꿀로 아침 식사를 한다. 두 번째 새벽에 메세니아 여성은 맨발로 밭으로 내려가 물통과 할당량 목록을 들고 간다. 한 명은 태양에 소리치고 다른 한 명은 태양을 피한다. 그럼에도 둘 다 포로이다. 한 명은 건강한 자녀를 낳아야 하는 의무의 포로이고 다른 한 명은 밀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의 포로이다. 국가는 둘 다 필요로 하지만 다르게 부른다. 조국의 어머니와 국가의 손이라고. 스파르타의 수사학은 순수함과 규율을 찬양했지만 모순을 관리할 줄도 알았다. 시민 종족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유로운 여성들에게는 전례 없는 특권을 허용했다. 그들은 땅을 소유하고 상속하며 집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심지어 에포로스의 허락을 받아 남편이 후손을 낳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진보적으로 보였던 그 유연성은 사실 우생학적 통제의 한 형태였다. 사랑은 설 자리가 없었던 채 없었다. 오직 기능만이 있을 뿐이었다. 찬송가에서는 울지 않고 자녀들을 전쟁터로 보낸 여성들을 찬양했다. 계곡에서는 크립테아의 습격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은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었다. 다른 형태의 감정 억압이었지만 똑같이 잔인했다. 다른 폴리스에서 온 여행자들은 스파르타 여성들이 당당하게 걷고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매료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펠로폰네소스의 자부심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들을 지탱하는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메세니아 여성들은 그들의 튜닉을 빨고 머리를 닦고 필요하면 자녀들에게 젖을 먹였다. 그 일상의 친밀함은 이상하고 거의 해독 불가능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의 친밀감. 가장 조용한 밤에 한쪽은 대리석 지붕 아래에서 잠들고 다른 한쪽은 축축한 땅 위에서 잠들면서 둘 다 같은 꿈을 꾸었다. 그들의 가치가 칙령에 좌우되지 않는 곳을. 두 여성의 대비는 또한 스파르타 영혼의 거울이었다. 도시는 여성의 강인함을 국가적 상징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힘을 두려워했다. 법은 여성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그들의 말은 남성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 모호함은 의도적이었다. 그들을 가시적이면서도 억제하고 자유롭지만 감시받도록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스파르타에서 자유는 항상 대가와 경계를 가지고 있었다. 메세니아 여성들에게 경계는 침묵의 벽이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죽었다. 적게 일하면 죽었다. 사랑하면 꿈꾸면 아이들에게 옛 노래를 가르치면 또한 죽었다. 그렇게 그들은 복종과 교활함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일부 그리스 연대기 작가들은 헬로테스 노예들이 음모를 꾸미는 경향이 있었다고 암시했는데 마치 그 위장 능력이 결함인 것처럼 말이다. 사실 그것은 그들의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다. 교활함은 대대로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지는 유전적 지능의 한 형태가 되었다. 언제 침묵해야 할지, 언제 미소 지어야 할지, 언제 복종을 가장하여 하루를 더 살아남아야 할지를 아는 것. 한편 스파르타 여성들은 자신의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며 다른 여성들을 경멸과 의존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소크라테스 2세에게 귀속된 한 텍스트에서 한 부인이 인정했다. 그 문장은 시스템의 핵심을 요약한다. 일부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노예 제도를 필요로 한다는 무의식적인 인식. 스파르타는 전사들만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허구를 지탱할 여성들도 훈련시켰다. 그러나 겉보기에 평온한 질서 속에서도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인간 몸의 연장처럼 분배되었던 메세니아 평야는 고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수확은 더 힘들어졌고 여성들의 노래는 더 쓰라렸다. 도시에서는 자유로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경제적 권력을 가졌다.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에포로스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야 할 시스템이 스스로를 잡아먹고 있었다. 위와 아래의 여성들 모두 전략가들보다 먼저 그것을 느꼈다. 나이로 허리가 구분한 늙은 메세니아 여성은 그 손녀들이 비밀리에 반복할 문장으로 요약했다. 여주인의 자유는 나의 노예의 그림자이다. 그러나 모든 그림자는 태양에 의존하고 태양은 변한다. 그 직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의 전주곡이었다. 젊은 메세니아 여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구조도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아는 자의 새로운 빛이 있었다. 역사는 그 분께를 향해 나아갈 것이지만 그 전에 씨앗은 싹을 트이워야 했다. 그리고 가장 강인한 씨앗은 자부심으로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숨어 기다리는 씨앗이다. 크립테이아 이후의 밤들, 밭이 다시 평온해졌을 때 메세니아 여성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어떤 칙령으로도 뿌리 뽑을 수 없는 다른 것을 심고 있음을 알았다. 결국
약점이 없다고 주장하던 스파르테서도 여성의 강인함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두 여성 세계가 질서를 지탱했다. 한쪽은 자신의 자유를 믿었고 다른 한쪽은 복수의 씨앗을 비밀리에 키웠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힘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그림자가 새벽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정복은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고 왕들의 이름은 칙령들 속에서 사라졌을 때 남은 것은 오직 목소리뿐이었다. 스파르타 국가가 지우려 했던 익명의 그림자들이었던 메세니아 여성들은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글을 쓰지 않았다. 글쓰기는 승리자들의 특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고 강요된 침묵의 시대에 말하는 것은 저항의 행위였다. 노래는 처음에 속삭임으로 태어났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을 달래고 두려움에서 주의를 돌리게 하는 작은 멜로디였다. 자라, 내 아들아, 태양은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한단다 라고 한 노래는 말했다. 내 부모가 쓰러진 밭에 꽃이 피어나고 있단다 라고 다른 노래는 말했다. 아무도 그것을 찬송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찬송가였다. 각 단어는 에포로스들의 기록보다 더 많은 덜렐 아트 역사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래들은 보이지 않는 보물처럼 어머니에서 딸로 전해졌다. 기록된 기억이 압수될 때 구조는 성역이 된다. 스파르타인들은 통제에 대한 집착 속에서 가장 큰 위협이 칼이 아니라 멜로디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노래는 자장가, 기도, 농업적 연도, 옌더운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금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겉모습 아래에는 지도들이 숨어 있었다. 산의 이름, 강의 위치, 시족의 족보. 스파르타가 지우려 했던 모든 것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그 단어들 속에 살아남았다. 그렇게 메세니아는 목소리를 가질 권리가 없었던 자들의 입 속에서 살아남았다. 여성들은 노래 외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는 의미를 바꿨다.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반신반인이었던 스파르타의 영웅들은 그들의 버전에서는 굶주림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잔인한 인간이 되었다. 여성들은 적의 힘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 신성함을 벗겨냈다. 그들도 피를 흘렸다고 그들은 말했다. 불이 그들의 집에 닿았을 때 그들도 울었다. 그 신화 해체는 그들의 정의의 방식이었다. 완벽함의 상징으로 변모되었던 자들에게 인간성을 되찾아주는 것이었다. 위험한 순간에 젊은 스파르타인들이 마을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왔을 때 여성들은 복종을 가장했다. 그들은 빵을 대접하고 복종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입술은 병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문을 속삭였다. 그 기도문은 복수를 구하지 않았다. 기억을 구했다. 기억은 두려움의 진정한 적이었기 때문이다. 기억이 있는 곳에는 정체성이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있는 곳에는 늦든 빠르든 반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기억하는 행위는 믿음의 한 형태였다. 신전이나 사제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 각 어머니는 잃어버린 혈통의 여사제가 되었다. 몰래 말해진 각 단어는 과거에 대한 기도였다. 현대 인류학에서는 그것을 하위 계층의 기억, 수발턴 메모리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이 완전히 지워질 것이라고만 알았다. 그래서 적의 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했다. 수세기 후에 발굴된 단편적인 기록들은 그 여성들이 어떻게 이야기와 바치를 섞었는지 묘사한다. 곡물을 갈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반복했다. 강에서 옷을 빨면서 정복의 날들을 이야기했다. 기억은 리듬이 되었고 리듬은 저항이 되었다. 일이 끝나는 지점과 헌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 교차점에서 역사가들이 메세니아 문화라고 부를 무언가가 탄생했다. 제도적 망각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역사. 기원전 464년 지진이 라코니아를 뒤흔들었을 때 바로 그 기억이 깨어났다. 헬로테스들은 혼란을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하려 했던 것처럼 즉흥적인 폭발이 아니었다. 수세대에 걸친 속삭임, 노래, 기다림의 결과였다. 여성들은 결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 순간을 위해 자녀들을 준비시켰다. 그들은 숨겨진 길, 돌에 새겨진 상징,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장소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다. 지리 또한 언어였다. 그리고 땅이 갈라졌을 때 그들은 그 신호를 읽을 줄 알았다. 지진은 기억하는 땅의 몸짓이었다. 규율의 자부심을 느끼던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질서가 자신들의 파괴를 초래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헬로테스들은 봉기하여 요새를 점령하고 도시들을 포위했다. 그들은 자유만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존재를 위해 싸웠다. 수세기 동안 금지되었던 이름을 위해. 반란 전날 밤의 어둠 속에서 여성들은 마지막 노래를 불렀다. 더 이상 자장가가 아니라 찬송가였다. 자라, 내 아들아가 아니라 깨어나라였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스파르타인들은 반란을 진압했지만 무언가는 영원히 바뀌었다. 승리자들이 무기를 보존했지만 기억의 독점권을 잃었다. 더 이상 그들만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메세니아 노래들은 시골 신화, 산과 강에 대한 우화로 위장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었다. 기억은 완벽한 형태를 찾았다. 민중의 입에서 살아 숨쉬는 익명의 시의 형태로. 그렇게 수세기 후에 고고학이 그 노래들의 조각들을 발견할 때 스파르타가 말살 행위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또 다른 목소리의 탄생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군대도 신전도 깃발도 없지만 불멸의 목소리. 어떤 권력도 절대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영혼은 항상 다시 태어날 틈새를 찾는다고 말하는 목소리. 그 균열 속에서 메세니아가 살았고 그 균열 속에서 스파르타의 몰락이 시작된다. 권력은 보통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 빗물에 광택을 잃는 동상처럼 천천히 피를 흘린다. 스파르타가 그랬다. 자신이 심었던 두려움에 의해 내부에서부터 부식된 완벽한 몸이었다. 수세기 동안 도시는 전쟁, 복종, 침묵이라는 새 기둥 위에 서 있었지만 어떤 건물도 생명의 부정을 영원히 지탱할 수는 없다. 순수함의 이상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승자들조차 포로가 되는 감옥이 되었다. 쇠퇴의 첫 징후는 외부의 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왔다. 각 세대의 스파르타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수가 적었다. 전쟁과 신생에 대한 엄격한 선별이 그 수를 줄였다. 반면에 헬로테스는 증가했다. 사회를 긴장 상태로 유지했던 균형은 점차 나락으로 기울었다. 부유한 가문은 땅을 축적했고 상속인이 없는 빈곤한 가문은 사라졌다. 시민들 사이의 평등, 리쿠르고스의 건국 신화, 이 무너졌다. 세상에서 가장 정돈된 공동체로 정의되었던 스파르타는 그림자들의 과도 정치로 변모했다. 통제에 대한 집착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스파르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그것을 미라처럼 만들었다. 그들은 상업, 여행, 사유를 멈췄다.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교육은 정신적인 감옥이 되었다. 집에서는 더 이상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명령만 들렸다. 만찬에서는 아무도 허락 없이 건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7살 때부터 복종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규율은 질병이 되었다.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것을 아이러니하게 관찰했다. 플라톤은 그들의 질서를 칭찬했지만
그들의 경직성을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는 스파르타가 인간을 너무 길들여서 텅 비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용기를 습관으로 만들었고 습관을 무덤으로 만들었다고 그는 썼다. 그 어떤 문구도 그 쇠퇴를 더 잘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덕으로 태어났던 것이 자동주의가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왜 복종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때 사는 것도 멈춘다. 한편 메세니아 계곡에서는 땅이 계속 숨쉬고 있었다. 기억을 살아있게 지켜온 여성들은 멀리서 그 타락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먹고 사는 권력이 결국 자신의 피를 고갈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스파르타의 자녀들은 점점 수가 줄어들었고 헬로테스의 팔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수확은 충분하지 않았고 식량 배급은 줄어들었으며 오만함은 더 이상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지배였던 것이 의존으로 변모했다.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기원전 464년의 지진은 신전과 영혼의 균열을 남겼다. 반란 이후 스파르타인들은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두려움, 더 많은 억압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각 칙령은 나약함의 고백이었다. 더 많이 감시할수록 그들 사이의 신뢰는 줄어들었다. 강인함의 모범이 되어야 했던 시민은 이웃을 감시하는 자, 잠재적인 고발자가 되었다. 권력의 오랜 동맹이었던 편집정은 그들의 처형자가 되었다. 그들은 적을 두려워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들의 자녀를 두려워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귀족 가문에서도 여성들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자부심과 힘의 상징이었던 부인들은 남편들을 보았고 그들이 부서져 있음을 발견했다. 전쟁을 위해 길러진 사람들은 평화롭게 사는 것을 잊었다. 스파르타식 교육은 그들의 부드러움을 파괴했다. 자녀들은 복종했지만 사랑 없이 복종했다. 사회 전체가 음악 없는 안무처럼 보였다.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했지만 영혼은 사라졌다. 외국인들은 변화를 알아챘다. 다른 폴리스의 대사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침묵하고 거의 유령 같은 도시를 발견했다. 시인도 상인도 철학자도 없었다. 오직 훈련된 몸과 텅 빈 시선뿐이었다. 한때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화려함은 멜랑콜리로 변모했다. 스파르타는 더 이상 미덕의 예시가 아니라 문명이 힘과 삶을 혼동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경고였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헬로테스의 노예 제도를 유지했던 바로 그 두려움이 시민들까지 노예로 만들었다는 점이었다. 아무도 자유롭지 않았다. 헬로테스는 칼을 두려워했고 스파르타인들은 변화를 두려워했다. 각자 자신만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혔다. 스스로 영원하다고 믿었던 도시는 외세의 침략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내파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르크트라 전투에서 테베에 패했을 때 그것은 단지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다. 영적인 패배였다. 스파르타는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었다. 생존자들은 알아볼 수 없는 도시로 돌아왔다. 밭은 비었고 재산은 사라졌으며 신들은 그들을 버린 듯했다. 신전에서 사제들은 믿음 없는 기도를 외웠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여성들은 수치심을 숨기기 위해 얼굴을 가렸다. 벽에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고대 비문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공허하게 들렸다. 돌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정신은 사라졌다. 한편 메세니아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의 억압 끝에 그 주민들은 마을을 재건하고 신전을 세우고 옛 노래들을 공개적으로 불렀다. 기억이 두려움을 이겼다. 한때 낮은 목소리로 노래했던 그 여성들의 후손들은 이제 두려움 없이 말했다. 자신들의 지배를 영원히 하고자 했던 스파르타는 시간이 자신을 멈추려 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의 독이었다. 후대의 철학자들은 그 역사를 경고로 사용할 것이다. 권력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할 때 죽기 시작한다고 한 후기 스토아 철학자는 썼다. 스파르타는 백성들의 숨결까지 통제했지만 자신들의 영혼을 통제하는 것을 잊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도시는 무장하고 있더라도 기다리는 폐허에 불과하다. 한때 호플리테스들이 훈련했던 평야에는 이제 야생화가 자란다. 아무도 그것들을 심지 않는다. 권력이 소멸시킬 수 없는 것들처럼 저절로 피어난다. 그 꽃들 사이에서 때때로 메세니아의 목동들은 창조각, 녹슨 투구의 잔해를 발견한다. 그들은 증오 없이 고대의 평온함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적의 스파르타는 수세기 동안의 교훈이 되었다.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떤 규율도 영혼을 대신할 수 없고 두려움의 존재를 의존하는 모든 제국은 결국 자신의 무게 아래 무너진다는 교훈이다. 그 몰락의 메아리 속에서 아직도 연약하지만 확고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칼로도 지울 수 없었던 가르침을 반복하며 증오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지속될 수 없다. 수세기에 먼지가 가라앉고 왕들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것은 기억이었다. 메세니아는 다시 폐허에서 일어섰다. 정복하는 왕국이 아니라 목소리의 땅으로. 수세대에 걸쳐 어둠 속에서 노래했던 여성들은 이제 대낮에 노래할 수 있었다. 금지된 강과 산에 대해 이야기했던 옛 노래들은 자유의 찬송가로 변모했다. 속삭임이었던 것이 합창이 되고 비밀이었던 것이 역사가 되었다. 메세니아의 부흥은 복수의 폭발이 아니라 시적인 정의의 행위였다. 칼을 뽑는 일도 신전을 약탈하는 일도 없었다. 불가능에 저항했던 정체성을 조용히 긍정하는 것뿐이었다. 어머니들은 두려움 없이 딸들에게 조상들의 이름을 가르쳤다. 농부들은 곡물을 바치지 않고 땅을 경작했다. 새로 세워진 신전에서는 정복이 아니라 기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토록 많은 고통 후에 자유는 외침이 아니라 마침내 숨을 쉴 수 있는 자의 깊은 침묵이었다. 스파르타는 한편 자신들의 신화 아래 무너져 내렸다. 헬레니즘 시대에 그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도시가 아니라 과거의 박물관을 발견했다. 대리석 신전들은 이끼로 덮여 있었고 광장은 비어 있었고 체육관은 침묵했다. 현지 가이드들은 고대 영웅들의 위협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마치 다른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허하게 들렸다. 영광은 향수로 대체되었고 향수는 실패의 마지막 가면이다. 그때 시인들이 메세니아에 대해 쓰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곳의 여성들, 그들의 인내, 무기 없는 저항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데메테르의 여사제에 비유했고 어떤 이들은 트로이의 어머니들에 비유했다. 그러나 연대기 작가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수세기 동안 억압받았던 그 민족이 증오를 물려받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기억을 물려받았다. 기억은 원한보다 더 위험하다. 복수할 필요 없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메세니아 광장에서 노인들은 스파르타의 역사를 원한이 아니라 연민으로 이야기했다. 그들은 강했지만 왜 강해지고 싶었는지 잊었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 문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속담이 되었다. 스파르타의 운명이 모든 이에게 목적 없는 힘은 결국 그것을 지탱하는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조용한 밤, 탈게토 산맥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여성들은 작은 등잔불을 켜고 옛 노래들을 불렀다. 더 이상 크립테이아의 발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때로 노래 중간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는데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다.
살아남았다는 것에, 세상이 지으려 했을 때 역사를 보존했다는 것에, 그것은 그들의 기도 방식이자 과거의 수호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준 신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이었다. 아테네의 한 여행자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스파르테에서는 복종의 가치를 배웠고 메세니아에서는 기억의 가치를 이해했다. 그 차이는 운명과 적대감을 공유했던 두 민족의 유산을 요약한다. 한 민족은 규율 위에 정체성을 구축했고 다른 민족은 저항 위에 정체성을 구축했다. 한 민족은 역사를 돌에 새겼고 다른 민족은 노래에 새겼다. 오늘날 오직 노래만이 살아남았다. 시간은 그만의 심판관을 가지고 있다. 기념비는 무너지고 이름은 잊히지만 진실로 발음된 단어는 남는다. 그 여성들의 자녀들은 자라면서 자유는 한 번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짓, 모든 기억 속에서 보살펴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들은 가장 큰 승리는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여행자가 메세니아를 떠나 멀리서 스파르타의 폐허를 바라볼 때 그는 질서를 미덕과 혼동했던 모든 문명의 운명을 응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대리석 잔해와 신전의 그림자 사이에서 과거에서 온 듯한 목소리가 아직도 울려 퍼진다. 아마도 몰래 노래했던 그 어머니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바람에게 말하는 듯하다. 당신은 몸을 정복할 수 있지만 기억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단순하고 영원한 문장은 한 시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비문이다. 기억하는 자들이 있는 한 어떤 폭정도 완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파르타는 기억을 지우려 했고 결국 스스로를 지웠다. 반면에 메세니아는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기다리고 기억하고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는 끝난다. 무기 소리의 요란함이 아니라 노래의 속삭임으로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머니에서 딸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수세기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을 세상에 말해주는 노래로 기억은 자유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다.